제16장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시간, 돈, 경험을 나눌 때 우리 자신의 개인적 성취와 번영으로 이끄는 사랑을 완성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하는데 실증이 날 때마다 보상의 법칙을 기억하라. 장기적으로는 당신이 제공한 모든 시간, 돈, 정열이 선물로 되돌아와 당신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생활신조 16. 테디 스톨라드는 10살 난 밉살스러운 애였다.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으며 옷은 언제나 꾀죄죄했다. 테디가 없는 데서 심지어는 면전에서도 아이들은 그를 냄새나는 놈이라고 불렀다. 테디는 톰슨 선생님이 맡은 5학년 반에서 제일 보기 흉한 아이였다. 선생님이 부르면 책상 위에 고개를 숙이고 어물어물 하든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톰슨 선생님은 모든 남녀 학생들을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테디를 좋아하기란 참 어려웠다. 톰슨 선생님은 테디를 부르기가 싫었고 테디의 시험지 채점을 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틀렸다는 빨간 표시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진하게 크게 되었다. 지금 톰슨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 애에 대해 좀 더 알았어야 했고 테디의 학적부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어요. 1학년, 장래성이 보임. 가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임. 2학년, 능력은 있으나 산만함. 어머니 중병.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임. 3학년, 올해 어머니 사망. 명석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짐. 아버지에게 전화 연락했으나 답신 없음. 4학년, 느리지만 예의 바른 행동을 함. 어머니 생각에 가끔 울기도 함.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함. 5학년 크리스마스 축하 파티에는 어린이들의 트리 장식이 선보였고 색색으로 예쁘게 포장한 선물들이 선생님 책상 위에 가득 쌓였다. 모든 학생들이 선물을 보기 위해 선생님 주위로 모여들었다. 선생님은 선물 더미 맨 밑에 테디 스톨라드가 보낸 선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다른 선물은 금색 은박지와 예쁜 리본 등으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테디의 것은 보통의 갈색 종이에 스카치 테이프와 끈으로 엉성하게 묶여 있었다. 톰슨 선생님께 테디로부터라고 크레용으로 쓴 서툰 글씨가 보였다. 선생님이 선물을 뜯자 번쩍거리는 인조 다이아몬드 팔찌와 싸구려 향수가 한 병 나왔다. 팔찌에 박혀 있어야 할 보석은 반은 빠져 달아나 없었고 향수도 병 바닥에 약간 남아 있었다. 여자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웃었고 남자 아이들은 코웃음 쳤다. 그러나 선생님은 손을 들어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다.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생님은 손목에 팔찌를 차고 향수도 약간 뿌렸다. 선생님은 냄새 참 좋지? 하며 아이들을 보았다. 선생님의 의도를 눈치챈 아이들도 한꺼번에 와 하며 이에 동의했다. 파티가 끝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 후 선생님은 아직도 테디가 책상에 앉아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테디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선생님은 테디라고 부르며 속으로 집이 먼데 왜 아직 떠나지 않고 있나 궁금해했다. 테디는 천천히 책상에서 일어나 선생님 쪽으로 다가왔다. 엄마 팔찌를 차고 있으니 정말 예뻐 보여요 라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그리고 향수를 뿌리니 정말 엄마 냄새랑 꼭 같아요. 갑자기 톰슨 선생님은 이 2개의 쓰다 남은 물건이 테디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선생님은 테디 가까이 다가가 테디야 내 선물 고마워. 정말 내 마음에 꼭 들었단다라고 말했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테디가 말했다. 잠시 테디는 미소를 지은 채 선생님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 다음 말없이 웃옷을 집어들고는 황급히 교실을 나가버렸다. 테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톰슨 선생님이 자신의 조그만 동정적 행동으로 테디와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밝히겠다. 한편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왜 톰슨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동정적이어야 하는가? 왜 선생님이 테디의 선물을 보고 학생들과 함께 비웃지 않았는가?
왜 선생님은 그 볼품없는 팔찌를 하고 쓰다 남은 향수를 뿌렸는가? 왜 손을 들어 아이들의 조롱 섞인 웃음을 멈추게 하고 그들에게 테디의 선물을 칭찬하라고 신호를 보냈는가? 다행히도 바로 그 순간 톰슨 선생님은 테디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녀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시간은 불과 몇 초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는 아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아이를 비난하는 일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은 테디의 미래만이 걸린 문제가 아니었다. 톰슨 선생님의 결정도 두 사람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선생님이 테디를 비웃었다거나 맨 아래에 있는 테디의 선물을 그대로 두었다면 테디 또는 톰슨 선생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선생님이 테디의 선물을 다른 아이들 것보다 위에 두고 칭찬을 했더라면 테디 그리고 선생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가명을 쓰기는 했지만 이 이야기는 실화이다. 선생님의 동정적 행동은 테디와 톰슨 선생님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과 나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뻔한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테디처럼 우리 이웃과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스스로를 돕기 위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결정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무런 감정이나 양심이 없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일은 부자이건 가난뱅이건 우리 모두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다가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 반대도 얼마나 좋은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 열심히 일하고 너그레이 자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경험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은 그들이 준 것의 몇 배를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가능하나 많은 씨를 뿌려라. 그러면 커다란 수확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 마음에 새겨진 오래된 격언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의 이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모든 주요 종교에는 이런 이상이 다 내포되어 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전통은 모두 신은 기꺼이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사상을 지지한다. 미국의 전설, 동화, 현대 영화, 심지어 TV 연속극까지도 주는 자는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대중문화조차도 나간 것은 되돌아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 수백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테디 스톨라드가 톰슨 선생님에게 제시한 것과 똑같은 두 가지 선택에 접한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공궁에 빠진 사람과 우리 둘 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지혜에 관한 유명한 일화를 이야기해 주었다. 막 여행을 떠나려는 어떤 부자가 첫 번째 하인에게는 5조각의 금을, 두 번째 하인에게는 2조각의 금을, 세 번째 하인에게는 1조각의 금을 주면서 마음껏 활용해 보라고 했다. 첫 번째 하인은 물건을 팔아 5조각을 2배로 늘렸다. 두 번째 하인도 2조각을 모두 투자하여 배로 늘렸다. 그러나 세 번째 하인은 위험을 감수하기가 두려워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 1조각을 땅속에 파묻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부자가 여행에서 돌아오자 그는 처음 두 하인에게는 선물을 잘 간수한 보상으로 큰 상을 내렸다. 잘했다. 현명하고 믿음직스러운 이들아.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리라. 이 주인과 기쁨을 함께하라. 세 번째 하인은 아직도 손에 1조각의 금을 꼭 쥐고 덜덜 떨면서 주인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저는 겁이 나서 주인님의 금을 땅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부자는 화가 났다. 하인이 믿음직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자는 그에게서 금을 빼앗아 위험을 무릅쓴 나머지 두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했다. 이 냉소적인 우화는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얼마 동안 그것을 지키도록 또는 빌려 쓰도록 임명받은 데 불과하다. 신은
우리가 이 선물을 현명하게 투자하고 배로 늘려가기를 바란다. 그 선물이 작든 크든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서 그것을 훌륭히 보살필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선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한다. 즉, 수익을 올리거나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책임을 말한다. 충분한 양의 씨를 심으면 수확도 풍부해진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결핍, 굶주림,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자본주의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경제적 희망임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나는 또한 보상의 법칙을 준수하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일이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단점보다는 장점만을 옹호하는 데 익숙한 많은 보수주의자들도 자유기업 제도 내의 도덕적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 회사는 이런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진다. 우리 역시 자유기업 제도에 맹목적 찬사를 내보내는 것을 삼가해야 함을 알고 있다. 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거나 희생이 수반되는 경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치러지는 경쟁이나 책임있게 획득하는 부는 사회에 득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상의 법칙을 잊어버린다면 이런 많은 자본주의의 혜택은 남용될 것이다. 우리가 동정적일 때 우리도 역시 동정적 대접을 받는다. 우리가 동정적이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200년 전 애덤 스미스에 의해 시작된 자유기업 제도는 완벽하고 완성된 제도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변하고 발전하고 향상해야만 한다. 자유기업은 살아있는 제도이다. 아내가 가꾸는 정원의 장미처럼 시들고 죽은 가지를 잘라내서 새 가지가 자라고 향기롭게 화려한 꽃봉오리가 만개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피어나고 있다. 일본이나 필리핀의 자본주의자들은 소련, 폴란드, 헝가리 등의 새로운 자본주의자들과는 달리 행동한다. 중국의 산업지대에서 애를 쓰는 자본주의자들과 칠레나 페루의 산악지대 자본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다르다. 서로 이웃하고 있는 멕시코, 캐나다, 미국의 자본주의자들도 각각 다른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를 실천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자본주의를 실행하든 나는 우리 모두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한다고 믿을 수 있는 원칙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 원칙이 바로 더불어 살기이다. 당신이 어디에 사든지 당신의 국가에서 자유기업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경제적 무질서와 절망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발견 또는 재발견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천연 자원과 인적 자원에 동정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머리 위의 공기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바다, 숲, 사막,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모든 것들에게 동정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개발하고 시판하려는 상품에 동정적이어야 하고 우리가 건축하거나 임대하는 시설에도 동정적이어야 한다. 고용주들은 직원에게,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더욱더 동정적이어야 한다. 동정은 우리가 포장, 가격, 광고 등을 계획할 때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윤, 임금과 보너스, 시간, 재능 등을 사용할 때 동정이 우리를 인도하게끔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다 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로 향한 여행의 지침을 제공해 주었다. 이것은 믿음이나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바울은 먼저 그 당시 소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로마 통치령이었으며 현재 터키가 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로 써서 전했다. 200년 후 만화 주인공인 스누피가 자기 주인 찰리 브라운이 저녁 식사에 맞추어 개를 데리고 가기 위해 눈길을 헤치고 갈 때 이 말을 인용하고 있다. 스누피는 우리 좋은 일에 쉽게 지치지 말자. 만일 여기서 지쳐 포기하지 않는다면 날이 풀렸을 때 꼭 보상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과 스누피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보상의 법칙인 좋은 일을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라. 그러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선행을 하라. 지난 수백 년 동안 자유기업 제도의 혜택을 누려온 우리들은 역사상 다른 어느 국민들보다 우리의 시간과 돈에 관대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80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었다.
자원봉사자 한 명이 평균 매주 4.7시간을 봉사했는데 전체로는 195억 시간이 된다. 자원봉사자의 지위가 경험 많고 열성적인 수백만 명의 퇴직자들 덕분에 더욱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평균 자원봉사자 연령은 35세 내지 49세이다. 안정된 수입을 가진 사람들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자원봉사자의 25%가 연봉 2만 달러 이하의 가계소득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들 또한 돈에 너그럽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1987년 미국인들이 좋은 일에 기부한 돈은 768억 달러에 달한다. 이 숫자는 자선단체에 기부한 개인 기부자들 총수입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미국 가정의 75%가 1년에 평균 790달러를 기부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자기 수입에 비해 더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중산층보다 훨씬 관대하다는 점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시간과 돈, 정력, 아이디어를 주는 방법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장에서 이미 여러 예를 들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아직도 이 책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나는 여러분이 사업에서 혹은 사업 이외의 일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정의해야 한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좋은 일을 하는데 지나침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인생은 우리가 좋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의 삶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요구한다. 앞장에서 나는 이 목표를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돕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이다. 나는 경기 회복을 위해 많은 회사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윤이 하락하고 원가는 상승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또 향후 경제 전망이 밝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관대해지기란 쉽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를 이끌어주는 많은 회사들이 있고 그들이 후원하는 동기에 우리가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그들의 관대하고 사려 깊은 정신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예는 다시 한번 보상의 법칙을 보여준다. 관대하게 베푸는 일은 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업가들은 환경이 어떻든 믿기 어려우리만큼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고통의 최일선에 서서 옳은 길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모든 사회의 사업가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관대한 사람들은 기업의 책임자이건 개인 기부자이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고 또 그만큼 꼭꼭 눌러 가득 차 넘쳐 흐를 정도로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보상의 법칙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충분히 씨를 뿌리면 수확이 많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러면 지금 씨를 심기 시작하라. 당신이 믿는 대의와 그것을 후원하기 위한 희생을 찾아보라. 생산적이고 믿음직스러운 사회사업가나 봉사단체를 찾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철저하면서 관대하게 일을 처리하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라.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들이 정한 열심히 일하는 기준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가? 만일 전형적인 자원봉사자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일주일에 평균 47시간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가? 만일 보통 가족이 그들의 총 수입의 2%를 자선 활동에 기부한다면 우리는 얼마를 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목적의 시간과 돈을 제공하는가? 그 목적은 글로 기록되어 있는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자원봉사하기를 원하는가? 돈을 얼마나 내고 싶은가? 우리 외에는 아무도 이 목적을 설정하고 계속 수행해 갈 수 없다. 당신이 자신을 관대하고 믿을 만한 안내자라고 간주하기 전에는 아무도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시간과 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해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여기에 매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매달 말 사업이나 청구서를 핑계로 11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는 가끔 형식적인 선물을 주거나 지역의 자선단체에 명목상의 기부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헬렌이 내게 가르쳐 주었듯 여러분이 11조를 열심히 하고 금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계속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확대되어 되돌아오는지를 발견하면 놀라기도 하고 또 흐뭇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기업가이면서 의지가 굳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인 데이브 서머는 이렇게 말한다. 신은 분명히 말했다. 생산할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총 수입의 10%를 내는 11조에 대해 데이브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번 돈의 10%는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의 것이다. 신에게서 10%를 빼앗아 저주받은 100%로 살기보다는 축복받은 90%로 살아가는 편이 낫다. 나는 이런 단호한 의견을 가진 데이브를 존경한다. 그는 저주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굳건한 모범을 보였고 그의 행동은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데이브와 젠 서번을 비롯하여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의지를 입증해온 대부분의 나의 친구들은 사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시간과 돈을 기부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러한 행동이 즐겁기 때문에, 자신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런 행동이 많은 보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과 이웃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 열심히 일할 때는 그 일이 힘든 줄을 전혀 모른다. 그러나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이나 내가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스스로를 믿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놀라게 된다. 그들은 원대한 꿈과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놓고 있지만 노력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가 되고 싶다면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학생일 때에도 시간을 잘 관리하기만 하면 좋은 일에 바칠 시간과 돈을 가질 수 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시간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신중하게 사용한다. 그들은 저녁 시간을 TV 보는 것으로 다 보낸다거나 아침에 늦잠을 자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남겨두기 때문에 더욱 생산적이다. 여러분이 성공할 생각이 없다면 굳이 일찍 일어나거나 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내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여러분은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했다면 여러분이 나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고 기부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왜 놀라겠는가? 이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동기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함으로써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하면 저축도 많이 하고 사업 확장에 투자하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돈도 더 많이 생긴다. 장시간의 노력과 계획 달성은 동일한 것이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먼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름길이란 없다는 말과 통한다. 성공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공을 위해 노력해 얻어진다. 노력이란 바로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하는 정당한 대가인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의 경로를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의지력이 없는 천재는 있을 수 없다고들 한다. NBA 스타가 된 것은 당신이 농구공을 잡을 만한 나이 때부터 계속 농구 코트에서 살다시피 하며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은 피아노 의자에 기어 올라갈 정도로 자랐을 때부터 매일 몇 시간씩 화음 공부를 하고 피아노를 쳐야 함을 의미한다. 성공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가 되는 주요인 중에 하나는 계속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지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도 많이 겪는다. 제이어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우리는 고집이 세었는지도 모른다. 고집과 인내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좋은 의미의 인내는 참을성이라 불리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완고함이라고 불린다. 완고함은 당나귀의 특성이며 참을성은 성자의 특성이다. 이 둘을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가치 있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는 이 완고함이 어리석음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꾸준히 성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내심만이 결국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줄 것이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하다. 16세기의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지배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왕이다. 자기 수양은 열성적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자질이다.
자기 수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수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말로 충고를 하면 폭넓은 호응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말이 꼭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수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다르다. 자기 수양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통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완전히 자기 수양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수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계속 필요하게 된다. 자기 수양이 된 기업가는 스스로의 규칙을 정한다. 수양이 된 생활 양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여러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 수양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발견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만 한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유지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 되는 꿈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탕진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이상이 바뀔 때도 있다. 장기적인 안목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혹은 실패하고 있는 것을 알거나 언제 이 꿈을 포기하고 다른 꿈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솔직하고도 고통스러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대답도 해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좋아하는가? 그 일을 잘 해나가고 있는가? 내게 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가? 성공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내 분야에 최신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고 있는가? 내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야구팀의 투수인 데이브 드레베키는 암 수술로 인해서 팔의 주요 근육의 반을 제거한 후에도 성공적으로 팀에 복귀할 꿈을 꾸었다. 수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은 후 그는 8이닝 동안 공을 던져 신시내티의 레즈팀을 4대3으로 물리쳤다. 데이브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보냈다. 그러나 경기 승리 후 5일 만에 비극이 찾아왔다. 몬트리올 경기장에서 공을 던지다가 6회에 팔이 부러진 것이다. 이 젊은 운동선수는 고통과 실망으로 좌절했다. 성공적인 복귀라는 꿈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는 공을 던질 수 없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수개월 동안의 방사선 치료 후 세균 감염 때문에 할 수 없이 팔을 절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하나의 꿈이 좌절되자 데이브는 또 하나의 꿈을 탄생시켰다. 실망에도 불구하고 데이브는 지난 꿈을 제쳐두고 새로운 꿈을 시작하려는 용기와 지혜가 있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좋은 일을 하라. 그 일을 열심히 실천하라. 그러면 분명히 보상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준다. 여러 면에서 동정은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보장해준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것은 간단하다. 만일 내가 동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식으로 나를 대해줄 가능성이 높다. 만일 내가 탐욕스럽고 권력을 휘두르고 특권을 행사한다면 부를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내가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여러분이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동정이 없다면 나의 행동은 탐욕만 키울 뿐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동정적이고 여러분의 자유를 증진시켜준다면 만일 내가 가진 것과 똑같은 권리와 특혜를 당신에게 보장한다면 또는 그 이상의 것도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여러분의 권리와 특권을 촉진시켜준다면 이런 경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나의 동정적 관심은 여러분의 성공 잠재력뿐만 아니라 나의 성공 잠재력을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동정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는 황금률은 보상의 법칙을 달리 표현한 말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면서도 상당히 실질적인 충고이기도 하다. 동정심은 정신적인 이득을 낳을 뿐 아니라 물질적인 이득도 갖다준다. 위스콘신주 출신의 전직 교사인 존 핸드릭슨과 그의 아내 팻은 비즈니스에서 큰 성공을 했다. 시간과 돈을 관대하게 사용한 것이 그들의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다. 팻은 말한다. 때로는 너그럽다는 것이 현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이 미네소타에서 고등학교 교사였을 때 밴드부를 담당했는데 학생들이 그를 무척 따랐지요. 존의 지도력 덕분에 밴드부가 그 지역 경연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우승을 했어요. 아무리 그가 열심히 밴드부를 이끌어도 거기에 합당한 대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밴드부 계약을 거절했을 때는 교장 선생님까지 축하를 해주더군요. 존이 그 밴드부를 계속 맡을 수도 있었죠.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었겠지만 우리 집 경제 사정은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사업 덕분에 우리는 이제 원하는 대로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사람과 돕고 싶은 일에도 공헌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존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최근에 영국을 다녀왔어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였죠. 이 여행에 수천 달러의 경비가 소요되었지만 반드시 남에게 너그럽게 해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언젠가는 이 여행이 우리에게 많은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에서 갔다 온 것입니다. 도움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모두 동기가 있게 마련이죠. 어떤 사람은 시간과 돈을 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허세를 부리는데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나누어주는 겁니다. 팩과 내게는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항상 증명되었으니까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양심의 가책을 완화시킨다. 당신은 어린 시절 얼마나 양심적이었는지를 기억하는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죄책감으로 길을 펴진 못했을 것이다. 아이들은 숨길 줄을 모른다. 양심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다고 완전히 양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양심을 먼 곳으로 추방해버린 어른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양심의 일부만 없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다. 오래전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에서 양심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말했다. 나의 양심은 1000개의 혀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혀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지. 그 이야기는 모두 나를 악당이라고 저주하네. 아마 여러분의 양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 때문에 아무런 동요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동정적 행동은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은밀히 태어나고 형성된다.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 양심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내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주위의 고통을 둘러보고도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나를 괴롭힐 것이다. 양심의 고통은 좋은 신호이다. 양심의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적어도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살아있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은 어둡고 폭풍을 치는 밤에도 우리를 집으로 인도해주는 나침반과도 같다. 불안정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적 평화가 사라진다. 우리 내부에 있는 수천 개의 소리가 우리를 저주하게 된다. 동정적 마음과 평화로운 양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추구는 마음속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 시작된다. 만일 우리가 내적 의지 없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의무이고 귀찮은 일로 여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동정이 아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지쳐버리고 곧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 내적인 작업을 먼저 하라. 하루쯤 직장을 쉬고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거리를 걸어보라. 곤란에 빠진 이웃의 모습을 살펴보라. 아이들 눈에 어린 슬픔과 고통을 보라. 여러분의 열정이 커질 때까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당신이 느끼도록 해보라. 슬퍼하고 화도 내면서 계속 걸어가 보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차올라 성공하든 실패하든 당신의 양심은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동정은 급작스럽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아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들은 사건, 문제, 그리고 특히 사람들에게 정열적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세상, 즉 그들이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본다. 이런 느낌은 성숙하고 사물을 제대로 알고 있는 양심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 동정이 부족하면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날지 알고 있다. 동정은 지성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을 수반한다. 여러분의 내부에서 어떤 것을 느끼지 않으면 열정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항상 행동으로 이어진다. 동정은 감상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동정은 2단계를 필요로 한다. 여러분은 내적인 사명감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도 바로 동정의 행동 부분이다. 동정은 단지 따스한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일이 실제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이 우리의 내면적 사명감을 현실화한다. 현실화라는 말은 용기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다. 이 두 단어의 어원은 강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보통 전쟁 영웅을 묘사할 때 용기라는 단어를 쓴다.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동정심을 현실화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행동이 없으며 우리는 다만 그럴싸한 도덕 애호가에 불과할 뿐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우리가 변화하도록 도와준다.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그것을 없애려는 행동을 취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행동을 통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세월의 모래바닥에 남는 자국은 그저 앉아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만일 우리가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발자국을 남길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동을 취하고 앞으로 전진한다면 사태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의 행로가 곱기만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회 도로를 택하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2번씩이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하며 가끔 앉아 쉬기도 한다. 그러나 행동을 취함으로써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되돌아볼 수 있는 행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다. 여러분은 만족스럽게 나는 뭔가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나는 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메이는 기업이다. 우리 회사는 다양한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필요로 한다. 여러분의 사업체도 이런 태도를 가져주시기 바란다. 그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신념에 관계없이 우리 회사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고 포용될 권리를 가진다. 언제나 특정 정당, 특정 후보자, 특정 해결책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기업은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공개 토론을 제공한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인기 없는 견해나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 역시 경청되어야 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자유기업 제도와 이 제도를 가능하게 한 전통을 찬양할 때 미국과 캐나다에서 우리는 동시에 종교적 독립과 자유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셈이다. 이 두 나라는 주로 종교적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모든 사람의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고 포용하지 않고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포용할 수 없다. 존중되지 않는 종교적 믿음 또는 믿음의 결여란 없다. 나는 자신의 종교적 소신을 주장한다. 나는 당신이 어떤 종교를 믿든 혹은 믿지 않든 보호받을 권리를 위해 열심히 싸울 것이다. 그것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기본 신조이며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동정은 미래의 우리를 보살피는 것이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는 데는 이기적인 측면도 있다. 그런 봉사는 우리 자신의 이익에 보탬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만일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은 채 계속 고통받도록 그들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안락한 생활도 바뀌어버릴 것이다. 나는 결코 지난 몇 년간 대도시 빈민가에서 벌어진 폭동과 약탈이 옳다고 인정할 마음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대한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도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괴로운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굶주리고 집과 직장도 없다. 교육의 기회도 적고 아이들을 위한 보건위생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권리를 박탈당한 것처럼 느끼며 권력이나 특권을 누릴 가능성으로부터도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고 고통 외에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다. 만일 그들이 폭군이 되어 무리를 이끈다 해도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왜 그들이 격노하며 복수를 꿈꾸는지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어느 날 폭력과 유혈 사태를 일으킨들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자원을 가진 우리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과 관대하게 나누어 가질 때가 바로 지금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일생 동안 지속되는 모험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디서 시작하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작은 보살핌의 행동 하나가 시작이라는 것만 기억하라. 어떤 것이든 이런 조그만 행동으로 당신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보상은 당신이 더 크고 더 좋은 일을 계속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동정은 쉽게 전염된다. 일단 여러분이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어떤 조그만 동정 행위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가? 어떤 동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며 당신은 그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톰슨 선생님의 5학년 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테디 스톨라드와 선생님 사이에는 새로운 유대가 맺어졌다. 테디의 고물 팔찌를 차고 싸구려 향수를 뿌린 톰슨 선생님은 이 작은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리라고 결심했다. 갑자기 선생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테디에게서 발견했다. 선생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노력했다. 거의 매일 방과 후 테디와 선생님은 함께 공부했다. 선생님은 테디가 똑바로 깨끗이 글씨를 쓸 수 있을 때까지 테디의 떨리는 손을 바로잡아 주었다. 철자법과 숫자도 가르쳤다. 선생님이 글을 읽어주고 테디도 따라 읽었다. 노래, 시, 짧은 이야기까지도 외웠고 서로서로 외운 것을 말해주기도 했다. 톰슨 선생님은 빨간 볼펜 대신 테디의 시험지를 별표와 감탄사 표시로 장식했다. 적절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개인적으로 또는 반 아이들 앞에서 테디를 칭찬해 주었다. 그 해가 끝나갈 때쯤 테디 스톨라드는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였다. 톰슨 선생님 반 아이들을 거의 따라잡을 수 있었고 성적도 상위권에 진입했다. 어느 날 오후 작별 인사를 할 때 선생님은 테디의 손을 잡고는 테디야, 넌 해냈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했다. 테디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함께 해낸 거예요 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테디의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다. 여름 동안 테디의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 멀리 이사를 가게 되자 톰슨 선생님은 서둘러 테디의 학적부에 길게 이런 말을 적어 놓았다. 5학년. 테디는 특별한 아이다.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상처를 받았으나 이를 잘 극복하고 있다. 테디에게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든 반드시 그만한 보상이 따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보상의 법칙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테디 스톨라드와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 돈, 노력을 투자할 때 얻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동정적일 때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히 보상을 나누어 주는가? 톰슨 선생님은 테디로부터 7년 동안이나 소식을 듣지 못했다. 매년 크리스마스 날 5학년 아이들이 선생님의 선물을 보기 위해 모여들 때마다 톰슨 선생님은 테디 스톨라드의 낡은 팔찌와 쓰다 남은 향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해마다 테디를 위한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나 궁금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온 테디의 짤막한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아직도 테디가 쓴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톰슨 선생님께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2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 사랑하는 테디 스톨라드로부터. 4년 후 또 편지가 왔다. 톰슨 선생님께 제가 올해 졸업생 대표로 고별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대학 공부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사랑하는 테디 스톨라드로부터. 그리고 또 4년 후 마지막 편지가 왔다. 톰슨 선생님께 오늘부터 저는 의학 박사 테어도어 스톨라드입니다. 어때요? 선생님께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달 27일에 결혼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어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앉았을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제게는 선생님이 유일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테디 스톨라드로부터.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관한 책을
톰슨 선생님과 테디 스톨라드의 이야기로 끝맺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내가 처음 이 이야기를 내 친구에게서 들었을 때 이것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로서 우리의 소명을 단순하고도 분명히 하는 일화 정도로만 생각했다. 매일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 사람들과 지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나쳐버리고 이익만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도중에 이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낼 것인가? 톰슨 선생님도 거의 테디를 도울 기회를 지나쳐 갈 뻔했다. 일상생활도 바빴기 때문이다. 테디는 마치 패배자 같았다. 그를 위해 별도의 시간과 정열을 쏟는다는 것은 낭비처럼 보였다. 그러나 어쨌든 톰슨 선생님은 그를 도왔고 그녀의 동정으로 궁극적인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즉, 그녀의 동정 어린 행동으로 누군가가 스스로 도울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러분도 성공적인 자본주의자가 되고 싶은가? 여러분도 실질적인 영구적인 이윤을 갖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생에 걸친 여행이 동정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